바이든 미 대통령이 동맹 외교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미군 재배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거론하며 임 판사의 사퇴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녹취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고 김 대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모두 83만 가구를 전국에 짓기로 했습니다. 용적률과 초과 이익 부담금 등 공공건설 관련 규제를 대폭 푸는 방식인데 최대 80%의 물량이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하며 상대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를 통한 봄철 4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다소 쌀쌀하지만 낮부터 서울 8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와 산지, 전남, 남해안 등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외교 기조, 대외 정책의 기조를 밝혔습니다. 국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말하길 지난 4년간 동맹들을 상대로 한 미국의 외교는 방치와 무시로 일관됐다라면서 동맹 외교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백악관에서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금철영 특파원, 전임 대통령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를 항상 외쳤는데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바이든은 동맹을 거듭 강조하네요. 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고 외교가 보완됐다. 이렇게 선언적인 말로 운을 뗐습니다. 그동안 방치와 학대로 위축된 민주적인 동맹의 근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언급도 내놨습니다.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American alliances are our greatest asset. And leading with diplomacy means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our allies and key partners once again. 국제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동맹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취임 이후에 캐나다,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나토, 일본, 한국, 호주 등 각국 정상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런 내용도 강조를 했습니다. 휴머니즘이 위협받는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예멘 내전은 사우디와 이란이 개입하고 있어서 국제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향후 미국이 어떻게 개입 방식을 바꿀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국제 분쟁에 미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LGBTQ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인류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미국이 동맹과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휴머니즘과 가치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과 구분 지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군 재배치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서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한 말인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 세계 미군 배치 문제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에 있던 미군은 동결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말에 독일이 방위비 인상에 소극적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주동 미군 3만 6천 명 가운데 1만 2천 명을 빼내서 폴란드 등 다른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주동 미군만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던 미국 유럽군 사령부나 특수작전 사령부를 벨기에로 옮긴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서 2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을 뿐 거의 주동 미군의 숫자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나토와의 관계 복원과 협력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미군 감축 계획 철회와 동시에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란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현안에 대한 바이든의 구상도 관심인데 관련 언급은 없었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과 통화를 했다면서 한국을 언급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에 앞서서 국무부 브리핑에서 기자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계속 외교를 할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고 대북 정책을 계속 재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외교 의제 3가지를 꼽으면서 핵 확산 문제를 언급을 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북 정책의 골격이 나오지 않았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한미 간에 어떤 논의들이 오갈 것인지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말고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진보 의원 161명의 발의였기에 민주당은 통과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288명에 찬성 179, 반대 102.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이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자는 동의안을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는 재판 독립 침해입니다. 임 판사에 대한 사법농단 사건 1심 판결문에 다른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선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탄핵 필요성을 의결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러한 훼손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대했습니다. 1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재판에 강한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마치 대응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제 국회 소추위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입니다. 국회 소추 의결서가 대법원에 송달되면 임 판사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사법부가 이래저래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지난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을 때 탄핵을 거론하면서 반려했다는 의혹 부인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에서 관련 대화 녹취를 공개했고 결국 김 대법원장은 사과했습니다. 정덕수 기자입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사표 수리를 요청하러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여권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던 때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거론하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냔 말이야. 임 부장판사가 사표 내는 게 자신은 좋다면서도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제 김 대법원장이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하자 임 부장판사 측이 어제 당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한 겁니다. 공개된 대화는 전체 43분 가운데 1분 반 분량입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김 대법원장은 뒤늦게 발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9개월 전 나눈 대화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데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법원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면 법원 예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 예규는 징계가 청구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 법원에서 감사 중일 때만 의원 면직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 일각에서는 면담 내용을 녹음한 임 부장판사 역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정부가 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만 호, 또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의 3배 규모인 32만 호가 들어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핵심은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공공재건축과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일반 공급 물량을 50%까지 늘린다는 데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지훈 기자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기존 공급 대책의 한 축인 공공재건축. 7개 단지가 사전 컨설팅을 받았지만 사업을 확정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서 50대 50도 임대주택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는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규제를 과감하게 더 푸는 데 있습니다.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하고 조합원 2년 의무 거주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과반수만 요청하면 사업이 시작되고 관리 처분 인가 등의 절차도 없어져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새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규제를 크게 풀었습니다. 역세권의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늘어나고 임대주택 기부 체납 비율은 15% 수준으로 낮춥니다. 토지주는 기존보다 10%에서 30%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공급되는 물량의 70에서 80%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청약 방식도 바뀝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늘리고 이 가운데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좀 조급한 마음들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물량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공급 대책이 시장의 잘못된 기대감을 꺾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83만 호를 두고 정부 스스로는 쇼크 수준의 공급이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산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관건은 이게 얼마나 빨리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건데 마냥 낙관하기만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어서 천효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급 쇼크라고 자평한 83만 호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의 사업 후보지를 살펴봤더니 규제를 풀면 이 정도가 참여할 것이다라고 추산한 수치입니다. 서울의 공공재건축과 재개발 후보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정비구역이 22만 2천 호이고 새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37만 4천 호로 집계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산한 기대 참여율을 곱했더니 9만 3천 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추산인데다 사전 설문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후보 지역도 발표되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물량을 계산했다고 설명하는데 이전 공급 대책 추진 상황을 보면 낙관만 하기는 힘듭니다. 공공재개발 첫 시범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 2구역이 최근 포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등의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 겁니다. 손해가 나는 거죠. 우리는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도 참 신뢰할 수 있을까? 7월부터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LH가 제시한 보상 가격을 둘러싸고 땅 소유자들이 반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래 가격 대비해서 거의 한 30%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을 당하고 쫓겨나가지고 지난해 8.4 공급 대책에서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울 태릉CC와 캠프킴 등은 지구 지정조차 아직 안 됐습니다. 새로운 어떤 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공공 방식으로 추진할 때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결국 민간의 참여율을 높이고 얼마나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우정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정부는 현재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맞고 있기는 하지만 위험 요소들이 여전히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유호윤 기자, 어제는 신규 확진자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1명입니다. 국내 발생 429명, 해외 유입 22명입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이 78%로 가장 많았는데 서울 166명, 경기 128명, 인천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은 26명, 충남은 13명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211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7명 늘어난 1,448명입니다.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음식점, 대학병원, 직장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요즘 들어 거리두기 완화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감소세가 다소 정체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소폭 상승한 점과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 가능성 등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긴장감이 풀어지는 등의 요인으로 3월에서 4월 4차 유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단 면역 형성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참여하에 방역 수칙을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의 참여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각 분야와 관련 업계의 방역 수칙 조정 요청에 귀를 기울이면서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항체 보유율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지난해 조사된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은 외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5,284명을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항체 양성자는 0.09%인 5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파악한 세계 398개 지역의 항체 보유율이 1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치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관리를 통해 환자 비율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또 기존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항체 양성자가 나왔는데 이는 지역사회 내 무증상 감염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부산에서는 한 재활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인근의 목욕탕에서 불똥이 튄 연쇄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중구의 한 재활 전문 병원. 이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직원 6명과 입원 환자 5명, 그리고 환자 가족 등 모두 14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시 역학조사 결과 앞서 소규모 감염이 나타난 운송회사의 직원 확진자와 목욕탕에서 접촉한 사람이 이 병원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목욕탕의 베개로 2개의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부산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공간을 부분 격리하고 병원 내 접촉자 130여 명에 대한 검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와 식당 직원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악구 확진자도 직원인데 그 식당을 매일 아침 이용했고 여기 보면 직원 중에 식당 종사자가 2명이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식당으로 인해서 전파될 가능성도 이게 뭐가 선후관계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밖에도 기존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항만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라 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현재까지 2명의 외국인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이들과 접촉한 2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외국인 감염자들이 치료를 받고 이미 퇴원한 뒤 변이가 확인되는 등 지역 전파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경남과 전남 지역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들의 접촉자 가운데 부산 거주자가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어느덧 1억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자 수보다 이제 접종자 수가 더 많아진 건데 그렇다고 상황이 마냥 좋아지고 있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6번째로 누적 사망자 수가 9만 명을 넘겼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일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억 73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접종자 수는 누적 확진자 1억 50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인구 10만 명당 백신 접종자는 1,380명이었습니다. 인구 대비 백신 접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스라엘, 10만 명당 6만 140명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3만 6,040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은 15,500명, 미국은 11,130명이었습니다. 백신난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에선 덴마크가 10만 명당 5,000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자 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유럽연합 평균은 10만 명당 3,220명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가 10만 명당 3,0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0만 명당 1,670명이었습니다. 한편 일부 부자 나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사재기하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We are on the path to really start balancing out a global map, which so far has shown, how many lower income countries are yet to start vaccinating a single person, while other wealthier countries go ahead towards mass vaccination.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2월 지역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이래 약 1년 만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망자 규모는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등에 이어 6번째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에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윗선인 청와대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시 말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즉시 중단에 부합하는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일단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산업부 모 과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들었던 발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방침이 뒤바뀐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무더기로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 뒤 다시 가동하는 건 이상해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자신은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월성원전 관련 수사는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인 청와대로 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웅산 수치 고문에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성명에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직접적인 규탄은 빠졌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견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성명서를 채택 못했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미얀마 쿠데타 발생 만 나흘이 다 돼서야 공식 성명을 내놨습니다. 안보리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웅산 수치 고문을 포함해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And the arbitrary detention of members of the government, including State Councillor Aung San Suu Kyi and President Win Myint and others. They called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all those detained. 안보리는 그러면서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했고 미얀마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접근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탄압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들의 안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우려는 담겼지만 결국 안보리 성명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직접적으로 규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이 주도해 작성한 초안에서 성명 문구가 많이 순화됐다면서 유엔에서 미얀마를 지원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성명을 못 낸 건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성명 초안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에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실제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여성차별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실언이 처음도 아니라는데요. 사퇴 압박에 또 유명 연예인은 성화 봉송까지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精神に反する不適切な表現であったと深く反省をしております。 여성은 경쟁 의식이 강해 한 사람이 말하면 모두가 발언하게 된다. 여성 이사가 늘면 회의가 끝나지 않아 곤란하다고 한 전날 발언을 철회한 겁니다.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는 그럴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일본의 성 격차는 세계에서 바닥권이다. 도쿄올림픽이 개최 반대론에 이어 새로운 분노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리 위원장의 실언은 이뿐이 아닙니다. 자민당과의 회의에선 코로나가 어떻든 무조건 올림픽을 치르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人気のあるタレントはあまり人が集まらないところへ走っていただい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った誰かが田んぼで走ったら一番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 이에 한 유명 연예인은 공개적으로 봉송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延期派です。タレントは成果を持って田んぼを走ればいい。これ田んぼやってる方、農家の方にも僕は失礼だと思いますし。 성화 출발일은 다음 달 25일. 아직도 구체적인 봉송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는 가운데 성화 홍보대사마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녀 평등은 근대 올림픽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듯한 도쿄올림픽 수장의 발언은 적잖은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를 텐데요. 한낮에 서울이 8도, 대구 9도, 광주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오전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불조심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만 낀 가운데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하지만 토요일에 중부지방에는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날이 추워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는데요. 서울이 영하 3.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떨어져서 어제보다 조금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8도, 강릉 10도, 대전 8도 예상되고 포항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제주 해상에서도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유행이 다시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데 정부는 추세를 면밀히 관찰한 뒤에 이번 주말쯤에 거리 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우한솔 기자입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 4건이 확인된 경남 김해시 친척 모임.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하면서 단독주택 2층에, 가족들은 1층에 머물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다른 친척의 방문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거로 추정합니다. 다른 감염원은 확인되지 않고 추정 감염 시기를 볼 수 있는데 그 시기에 이러한 장소, 자택에 방문했다라는 이 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39건. 전파력이 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봄철 대규모 재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과 거리두기 피로감이 겹쳐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줄어들 거란 우려도 더해졌습니다. 3, 4월 4차 대유행이 언급되는 근거입니다.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오는 시기 3, 4월에 만약에 해이해진다면 유행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전망을 했고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확진자 발생이 정체되는 상황도 우려 요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일일 평균 환자 수는 400명대. 지난달 중순부터 3주째 3,4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자 규모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일부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과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지침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이행과 실천의 주체인 현장의 국민들과 함께 방역 수칙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환자 규모와 재생산 지수 등을 분석한 뒤 이번 주말쯤 방역 기준 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은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소식은 전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김시동 씨.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그동안 140일 넘게 영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월정액으로 계약한 전기요금과 월 200만 원의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은 그대로여서 매달 300만 원 가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하면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그 7등급으로 떨어진 거는 불과 한 달 사이에 대출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전국 자영업자 단체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헌법 소원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헌법에는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감염병 예방법 등에는 손실보상 조항이 없어 헌법 위배라는 주장입니다. 일부 업종에 어떤 분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에 그리고 폐업 직전에 있도록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한다. 헌법재판소에는 1,200여 명의 중소상인들이 참여한 탄원서도 제출됐습니다.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일체 묵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역 수칙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운영 시간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유흥시설 관련 단체도 다음 주 월요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손실보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국회가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위헌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심판이 시작될 텐데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전망과 분석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1심 무죄 판결을 이유로 각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법부의 무죄 판결이 나와 국회에서 탄핵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 뿐 아니라 하지만 1심은 직권남용 등에 국한된 형사재판. 국회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는 위헌,
즉 법관 독립성 침해입니다. 형법에서는 위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요. 위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는데 국회에서 소추 의결서를 전제로 합니다.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이 구체적인 행위들이 거기에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1심 판결문에 여러 차례 적시된 위헌적이라는 행위에 대한 판단은 헌재의 몫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할 때 법관이 탄핵되어야 할 위반의 정도, 즉 중대성은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관 탄핵의 중대성 요건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매우 유사하고 결국 중대성의 결여로 인해 가지고 기각이 되는 게 맞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거거든요. 선배로서 뭐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수석 부장 판사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죠. 아주 중대한 헌법 침해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점은 헌재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정상적으로 사표 수리가 됐었으면 여기까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 뭐 그 과정에서 뭐 상임을 못하게 해서 뭐 탄핵까지 됐으니 이거는 뭐 부적당한 소추결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판사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 탄핵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점에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부 논의를 통해 법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위헌 기준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공급 계획과 함께 투기 세력을 막을 대책도 내놨습니다. 어제 발표 이후에 개발 지역에 집을 사는 경우에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고요. 투기 자금이 몰리는 조짐이 보이면 사업을 아예 취소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황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골목에 규모가 작은 공장과 상가가 모여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입니다. 도심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돼 개발될 수 있다는 소식에 호가는 이미 뛰고 있습니다. 정책들 막 발표되면서 기대 심리들이 지금 좀 높아지신 것 같아요. 2억 8, 9천 정도? 실제로 지난달 공급 대책이 예고된 뒤 전국의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은 9년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단호한 투기 방지 대책을 함께 내놓은 이유입니다. 어제 발표 이후 공공시행 사업구역에서 부동산을 새로 사도 주택이나 상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뒤에 시세 차익까지 노린 투기 자금 유입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지분 분할이나 다세대 신축을 통해 여러 명이 쪼개 가져도 입주권은 딱 한 개만 줍니다. 입주권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는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또 5년 이내 투기 과열 지구에서 주택 우선 공급이나 조합원 분양 신청도 금지됩니다. 그래도 거래량이나 가격이 이상 조짐이 보이면 해당 지역의 사업을 아예 취소합니다. 투기적 수요가 몰린다든지 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지가가 올라가는 지역은 저희가 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를 할 것입니다. 또 사업 예정 구역이 되면 즉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목적 외에는 부동산 매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직무 정지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이 부실 가능성을 알았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KBS가 입수한 금감원 자료를 보면 이미 재작년 4월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홍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4월 9일 우리은행 부행장 주재회의에서 라임펀드 신규 판매 중지가 결정됩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금감원이 확보한 우리은행 사내 메신저 기록입니다. 2019년 7월 감사실 이모 부장이 회장실 직속 전략기획부 정모 부장에게 보낸 메시지인데 바로 4월경에도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금감원은 이 4월 보고서가 라임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라 보고 두 사람을 대면 조사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조사 내용입니다. 감사실 이모 부장은 회장에게 올라간 4월 보고서의 내용이 뭐였냐는 질문에 KB증권에서 라임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려줬고 이에 대한 우리은행의 리스크 관리 방안이 수록돼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실에 라임펀드가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회장실에 보고서를 올렸다는 전략기획부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2차 대면 조사에선 두 사람 모두 말을 바꿉니다. 전략기획부장은 당시 회장에게 보고한 내용은 라임 부실 관련 보고가 아니라 은행 내 조직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 감사실 이모 부장도 당시 자신이 보고서를 입수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두 번째 진술을 말을 바꾸는 내용을 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건 1차 진술 때 했어야죠. 손태성 회장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을 바꾸지 않았나. 이모 부장은 4월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전략기획부장이 자료를 주지 않을까 봐 먼저 떠본 것이라며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라임펀드 부실 가능성에 대한 어떤 보고도 회장실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홍사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결국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 단계로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의 유입과 확산은 최대한 막아야 할 텐데요. 방역 당국의 대책은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게 맞습니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방역 당국으로서는 송구한 마음 그지할 수가 없습니다. 동거인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2m 이상 그리고 또 비대면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또 혹시라도 그 외부 방문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방역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로는 변이 전수 감시 국가발로 입국하는 자, 즉 영국 그리고 남아공, 브라질에 대해서는 시설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도 말씀드립니다. 시설 격리를 더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으신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그 자원의 여러 가지 부족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 해외 입국이 약 한 4,000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14일간의 격리가 이루어지려면 5만 6천 명에 대한 시설 격리가 확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해서 특별 입국 관리를 진작부터 실시를 해왔고 격리 해제 때조차도 PCR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빈틈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자가격리 과정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실용적인 또 실행 가능한 자가격리 수칙이 좀 더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 준비해서 별도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릴리사 또 리제네론사의 그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일부 남아공 변이주에 대해서 좀 효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지금 효능 검사를 계속해서 변이 균주가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변이 균주에 대한 우려 등이 있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록 거리 두기에 좋은 시기로 이행은 되고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도리어 긴장감의 해이나 또 3월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코로나19의 또 다른 유행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코로나19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나 목구멍 속에 면봉을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코로나19 검사보다 더 간편하고 신속한 검사 기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호흡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1, 2분 만에 알 수 있는 검사법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기차역에 있는 코로나19 검사소입니다. 그런데 검사 대상자들이 손에 든 건 의료용 면봉이 아닌 풍선처럼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밀폐형 비닐봉투인데요. 이는 인도네시아의 한 대학교 연구진이 검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코로나19 검사 기법입니다. 음주 측정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며 숨을 크게 내쉴 때 나오는 폐 안의 노폐물이나 비말,
냄새 분자 등을 측정해 감염 여부를 판독하는데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데다가 2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조만간 공항 검사소에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에서도 한 의료기기 업체가 호흡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판독기를 개발해 선별검사소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본래 이 업체는 천식과 폐암을 감지하기 위한 기기를 개발했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기기 용도를 개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면봉을 사용하는 검사보다 고통이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어 학교나 양로원 등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8일에 개막 예정인 시즌 첫 메이저 테니스 대회 호주 오픈을 앞두고 대회 숙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정상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재 호주 오픈 대회장에서는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친 선수들의 실전 감각 회복을 돕는 취지로 전초전 성격의 남녀 프로테니스 투어 대회가 동시에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전날 선수들이 머무는 호텔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투어 경기 일정은 전면 취소됐습니다. 또한 호주 빅토리아주 관계자는 최소 5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일상 접촉자로 분류될 것이며 이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미국 슈퍼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경기장 수용 인원 7만 5천 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2천 명만 입장이 허용됐는데요. 이처럼 예년과 다른 분위기와 빈 관중석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팬들의 마음을 담은 일명 입간판 응원단이 슈퍼볼 경기장에 등장했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인물 사진이 담긴 입간판들로 텅 빈 관중석을 채우는 작업이 한창인 이곳. 현지 시간 오는 7일 미국 프로풋볼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플로리다주 템파의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개막하는 올해의 슈퍼볼은 방역을 위해 경기장 수용 인원의 약 30%만 입장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에 따른 팬들의 아쉬움과 그만큼 허전할 관중석을 채우기 위해 미국 프로풋볼 리그 측이 이른바 입간판 응원단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1인당 $100의 비용과 함께 자신의 사진이나 지역 내 코로나19 의료진의 모습을 파일로 보내면 이를 실물 크기의 입간판으로 제작해 경기장 관중석에 설치하는데요.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팬들이 입간판 응원을 신청했으며 이렇게 얻은 수익금은 추후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돕는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도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층 접종 여부 오늘 발표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고령층 접종 가능 여부 등 허가에 대한 의약품 당국의 두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내용을 애초 어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자 사용 여부를 포함한 안정성과 효과성, 허가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는데요. 한편 일부 유럽 국가들은 허가 사항과 별도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임상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이 백신의 승인 자체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8일부터 운영 정상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열흘 넘게 나오지 않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해서 법무부가 오는 8일부터 단계적으로 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의 취사장 정상 운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한편 운동, 목욕, 접견 등 그동안 제한됐던 기본 처우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조사, 재판 등 사법 절차를 정상화하고 수용 밀도 조절을 위해 분산 이동시킨 수용자들도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당분간은 확진자, 해제자,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철저히 분리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법무부는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경북 북부 제2교도소도 오는 8일부터 기관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용자 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서울 남부교도소의 경우에는 오늘 수용자 850여 명과 직원 31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올해 서울 초등학생 가정학습 38일 동안 가능하다는 키워드입니다. 서울 지역 초등학생은 올해 1학기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장 38일까지 가정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1학년도 초등학교 교외 체험학습일을 수업일수의 최대 20% 이하로 연속일수 제한 없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학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경우 교외 체험학습일 비율을 30% 수준, 190일 기준으로 57일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2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첫 정상통화가 어제 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2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두 정상은 속도감 있는 대북 전략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강화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동맹을 표현하는 린치핀을 넘어 수레 위에 함께 올라가 업그레이드된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대면 회담의 중요성을 언급한 두 정상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핵심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북한 원전 논란에 대해 야당의 질의가 쏟아졌는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애초에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USB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야당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을 세웠습니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 그것을 정치적인 용어로 공격을 하니까 그런 이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지 그럼 정치인이 사법적으로 공격합니까?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데엔 국제적으로 제약이 많다는 정 총리의 반박에 야당 의원들은 불가능한 정책을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하는 게 상식적이냐고 맞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이걸 검토한다는 거는 정말 정부 감각이 제로가 아닌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이걸 검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행정부에서는 지시를 받지 않고도 창의적으로 안건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는데 정 총리는 외교 관행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길 집권당에 의한 헌법 파괴 행위, 저는 이제라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한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특별재난연대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지기 위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하겠다면서 성찰과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이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한 건데 중국의 탄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019년 6월 홍콩을 뒤덮은 검은 우산.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며 홍콩의 민주화를 주장했던 홍콩 시민들에게 중국은 홍콩 보안법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53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과 중국의 대응에 대해 미국 의원 9명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등 여야 9명 의원이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많은 민주활동가들이 구속과 망명 등의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는 표현과 출판, 선거와 집회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이 반대 여론과 시위에 대응해 제정했다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탄압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노벨 평화상을 이용해서 반중국 세력에 힘을 실어주면 미국의 이미지만 안 좋아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美国的少数议员客观理性看待中国，停止借涉港问题插手中国内政，多做有利于中美关系发展的事。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바이든 새 정부 들어서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아침도 다소 춥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를 텐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한낮에 서울 8도, 대구 9도, 광주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 텐데요. 오전에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텐데요. 토요일에는 중부지방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일요일까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남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오후부터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오른 모습입니다. 철원이 영하 3.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이 8도, 청주 7도, 광주와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동맹 외교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미군 재배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거론하며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녹취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고 김 대법원장은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모두 83만 가구를 전국에 짓기로 했습니다. 용적률과 초과 이익 부담금 등 공공건설 관련 규제를 대폭 푸는 방식인데 최대 80%의 물량이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하며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를 통한 봄철 4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돌아왔고 외교가 돌아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의 새로운 외교 기조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년간 틀어진 동맹 외교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을 통해서는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얘기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금철영 특파원, 계속해서 동맹, 바이든이 아주 뚜렷하게 트럼프와의 차별화 행보에 나서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고 외교가 복원됐다, 이렇게 선언적인 말로 운을 뗐습니다. 그동안 방치와 학대로 위축됐던 민주적인 동맹의 근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언급도 내놨습니다.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American alliances are our greatest asset. And leading with diplomacy means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our allies and key partners once again. 국제사회와의 연대, 동맹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언급하면서 자신 취임 이후에 캐나다,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나토, 일본, 그리고 한국과 호주 등 각국 정상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도 강조를 했습니다. 휴머니즘이 위협받는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현재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됐습니다. 예멘 내전은 사우디와 이란이 개입하고 있어서 국제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향후 미국의 개입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현재로선 인권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국제 분쟁에 미국이 적극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이 밖에도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LGBTQ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인류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미국이 동맹과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휴머니즘과 가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일방주의 정책과 구분짓겠다라는 시도로 엿보입니다. 미군 재배치 얘기는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서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먼저 말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브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 세계 미군 배치 문제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독일에 있던 미군은 동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말에 독일이 방위비 인상에 소극적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주동 미군 3만 6천 명 가운데 1만 2천 명을 빼내서 폴란드 등 다른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때 주동 미국만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던 미국 유럽군 사령부나 특수작전 사령부까지 벨기에로 옮기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서 약 1, 2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을 뿐 거의 주동 미군의 숫자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나토와의 관계 복원과 협력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미군 감축 계획 철회와 동시에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 측의 입장 새로 나온 게 없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들과 통화를 했다면서 한국을 언급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에 앞서서 국무부 브리핑에서 기자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계속 외교를 할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고 대북 정책을 계속 재검토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외교 의제 3가지를 꼽으면서 핵 확산 문제를 언급을 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북 정책의 골격이 나오지 않았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한미 간에 어떤 논의들이 오갈 것인지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당 주도로 어제 통과되기는 했는데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진보 의원 161명의 발의였기에 민주당은 통과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288명에 찬성 179, 반대 102.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이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자는 동의안을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탄핵 소추의 주된 사유는 재판 독립 침해입니다. 임 판사에 대한 사법농단 사건 1심 판결문에 다른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선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탄핵 필요성을 의결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러한 훼손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대했습니다. 1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재판에 강한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마치 대응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제 국회 소추위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입니다. 국회 소추 의결서가 대법원에 송달되면 임 판사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미리 사표를 제출한 바 있는데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반려를 했습니다. 탄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못 해주겠다라고 했다는 게 임 판사 주장이었는데 김 대법원장은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뒤집는 대화 녹취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장덕수 기자입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사표 수리를 요청하러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여권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던 때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거론하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임 부장판사가 사표 내는 게 자신은 좋다면서도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제 김 대법원장이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하자 임 부장판사 측이 어제 당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한 겁니다. 공개된 대화는 전체 43분 가운데 1분 반 분량입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김 대법원장은 뒤늦게 발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9개월 전 나눈 대화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데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법원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면 법원 예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 예규는 징계가 청구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 법원에서 감사 중일 때만 의원 면직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 일각에서는 면담 내용을 녹음한 임 부장판사 역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에만 32만 호가 들어서는데 분당 신도시 가구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핵심은 첫째, 규제를 풀어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요. 다음으로는 분양, 물량, 그 가운데서도 일반 공급의 비중을 크게 늘린다는 건데요. 이지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존 공급 대책의 한 축인 공공재건축. 7개 단지가 사전 컨설팅을 받았지만 사업을 확정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서 50대 50도 임대주택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는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규제를 과감하게 더 푸는 데 있습니다.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하고 조합원 2년 의무 거주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과반수만 요청하면 사업이 시작되고
관리 처분 인가 등의 절차도 없어져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새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규제를 크게 풀었습니다. 역세권의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늘어나고 임대주택 기부 체납 비율은 15% 수준으로 낮춥니다. 토지주는 기존보다 10%에서 30%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공급되는 물량의 70에서 80%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청약 방식도 바뀝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늘리고 이 가운데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좀 조급한 마음들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물량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공급 대책이 시장의 잘못된 기대감을 꺾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쇼크 수준의 공급이라고는 합니다만 83만 호는 아직은 추산된 숫자에 불과합니다. 관건은 이게 얼마나 빨리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건데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공급 쇼크라고 자평한 83만 호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의 사업 후보지를 살펴봤더니 규제를 풀면 이 정도가 참여할 것이다라고 추산한 수치입니다. 서울의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 후보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정비구역이 22만 2천 호이고 새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37만 4천 호로 집계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산한 기대 참여율을 곱했더니 9만 3천 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추산인데다 사전 설문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후보 지역도 발표되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물량을 계산했다고 설명하는데 이전 공급 대책 추진 상황을 보면 낙관만 하기는 힘듭니다. 공공재개발 첫 시범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 2구역이 최근 포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등의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 겁니다. 손해가 나는 거죠. 우리는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도 참 신뢰할 수 있을까? 7월부터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LH가 제시한 보상 가격을 둘러싸고 땅 소유자들이 반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래 가격 대비해서 거의 한 30%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을 당하고 쫓겨나가지고 지난해 8.4 공급 대책에서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울 태릉CC와 캠프킴 등은 지구 지정조차 아직 안 됐습니다. 새로운 어떤 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공공 방식으로 추진할 때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결국 민간의 참여율을 높이고 얼마나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전반적인 현황 앵커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51명. 한동안 300명대를 유지하는가 싶다가 다시 이 400명대를 연 이틀 찍었죠. 방역당국은 감소 추세가 다소 정체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05.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달 중순부터 3주째 하루 확진자 수가 이렇게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3, 4월쯤에 4차 대유행이 다시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방역당국은 경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봄철 대규모 재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이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근래 들어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좀 줄어들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집단 면역 형성 전까지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데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는
국민들의 참여하에 그러니까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방역 수칙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당국은 환자 규모와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에 이번 주말쯤 방역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숨은 감염자들을 찾아낸 1등 공신은 바로 임시선별검사소였습니다.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14일로 종료될 예정인데요. 서울시가 운영을 더 연장해야겠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 증상이 없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매일 오시는 숫자가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 서울역이니까 밖으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왔다가 이렇게 와서 검사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 사이 수도권 임시선별 검사소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85명. 전체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가 337명이니 4명 중 1명이 이곳을 찾았다 확진된 셈입니다. 운영 연장이 검토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을 더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서울시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와의 접촉력이 없고 무증상 상태인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지금 200명대를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의 검사 편의성 그리고 확진자의 추이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검사소 숫자는 현재 131곳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돼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데다 이달 말부터 진행될 백신 접종 인력 확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찾기 쉬운 곳 위주로 숫자 자체를 조정할 수 있겠죠. 양성률로 봐서는 검사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있는 거죠. 정부는 수도권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이 연장돼 방역 인력 소요가 늘어나더라도 다른 시군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상황도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인근의 목욕탕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외국인이 부산에 들어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중구의 한 재활 전문 병원. 이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직원 6명과 입원 환자 5명, 그리고 환자 가족 등 모두 14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시 역학조사 결과 앞서 소규모 감염이 나타난 운송회사의 직원 확진자와 목욕탕에서 접촉한 사람이 이 병원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목욕탕의 베개로 2개의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부산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공간을 부분 격리하고 병원 내 접촉자 130여 명에 대한 검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와 식당 직원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악구 확진자도 직원인데 그 식당을 매일 아침 이용했고 여기 보면 직원 중에 식당 종사자가 2명이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식당으로 인해서 전파될 가능성도 이게 뭐가 선후관계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밖에도 기존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항만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라 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현재까지 2명의 외국인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이들과 접촉한 2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외국인 감염자들이 치료를 받고 이미 퇴원한 뒤 변이가 확인되는 등 지역 전파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경남과 전남 지역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들의 접촉자 가운데 부산 거주자가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가 누적 감염자 수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억 명 넘게 백신을 맞았다는데요. 인구 대비로는 이스라엘이 접종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4일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억 73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접종자 수는 누적 확진자 1억 50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인구 10만 명당 백신 접종자는 1,380명이었습니다. 인구 대비 백신 접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스라엘, 10만 명당 6만 140명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3만 6,040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은 15,500명, 미국은 1,130명이었습니다. 백신난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에선 덴마크가 10만 명당 5,000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자 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유럽연합 평균은 10만 명당 3,220명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가 10만 명당 3,0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0만 명당 1,670명이었습니다. 한편 일부 부자 나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사재기하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We are on the path to really start balancing out a global map, which so far has shown, how many lower income countries are yet to start vaccinating a single person, while other wealthier countries plow ahead towards mass vaccination.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2월 지역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이래 약 1년 만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망자 규모는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등에 이어 6번째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2명이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5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에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윗선인 청와대를 향할 걸로 보이는데요.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어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시 말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즉시 중단에 부합하는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일단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산업부 모 과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들었던 발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방침이 뒤바뀐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무더기로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 뒤 다시 가동하는 건 이상해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자신은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월성원전 관련 수사는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인 청와대로 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웅산 수치 고문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성명에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직접적인 규탄은 빠졌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견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성명서를 채택 못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쿠데타 발생 만 나흘이 다 돼서야 공식 성명을 내놨습니다. 안보리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웅산 수치 고문을 포함해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And the arbitrary detention of members of the government, including State Councillor Aung San Suu Kyi and President Win Myint and others. They called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all those detained.
안보리는 그러면서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했고 미얀마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접근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탄압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들의 안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우려는 담겼지만 결국 안보리 성명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직접적으로 규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이 주도해 작성한 초안에서 성명 문구가 많이 순화됐다면서 유엔에서 미얀마를 지원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성명을 못 낸 건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성명 초안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에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제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8도, 대구 9도, 광주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는데요. 대기가 건조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전 중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여서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남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오후부터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서울이 영하 3.9도, 강릉 2.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져서 다소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8도, 강릉과 울산, 부산 10도 예상되고요. 전주도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 제일 큰 쟁점은 역시 이 북한 원전 추진 논란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야당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을 세웠습니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 그것을 정치적인 용어로 공격을 하니까 그런 이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지 그럼 정치인이 사법적으로 공격합니까?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데엔 국제적으로 제약이 많다는 정 총리의 반박에 야당 의원들은 불가능한 정책을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하는 게 상식적이냐고 맞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이걸 검토한다는 거는 정말 정부 감각이 제로가 아닌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이걸 검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행정부에서는 지시를 받지 않고도 창의적으로 안건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는데 정 총리는 외교 관행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길 집권당에 의한 헌법 파괴 행위 저는 이제라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한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특별재난연대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지기 위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하겠다면서 성찰과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에서 표절로 의심되는 대목과 내용상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저희 KBS 취재로 드러난 건데요. 황 후보자 측의 해명 포함해서 최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대 의원 시절인 2018년 2월 연세대 도시공학과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도시공학 박사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집권당 후보다 보니까. 황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입니다. 스마트시티 정책을 주제로 선진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뒤 아노바라는 통계기법 등을 이용해 분석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보니 기존 우리말 연구 보고서 내용을 사실상 영어로 번역한 대목이 곳곳에 나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최소 7군데, 출처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표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하게끔 오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표절에 대한 의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문 제목도 틀렸습니다. 논문 핵심 내용을 도출하는 통계 분석 기법을 적었는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논문의 제목에 대한 설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심사에도 다 걸러지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분석 과정에서도 통계로서 의미가 없는 결과값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 해석하는 등 초보적인 실수가 발견됩니다. KBS가 연구윤리와 도시공학, 통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한 결과 7명 가운데 6명은 통계 분석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연구 적절성과 유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의 지도교수는 번역에 오류가 있었거나 정부 발표 자료 등을 참고하는 과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절로 지적된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작은 실수로 판단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황 후보자 측은 의정활동 등에 보탬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것이라면서 취득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논문 지도교수는 2017년 말부터 대통령직 속 스마트시티 특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황 후보자는 2018년 초 박사학위를 취득한 직후 같은 위원회에 위촉됐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르는 과로사,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를 함께 고민하겠다며 여고생들이 나섰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또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달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홍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관문에 붙여 택배 노동자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자석 딱지부터 택배 노동자의 입장이 돼 써본 일기와 악천후 속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파, 그리고 늦어도 괜찮다는 릴레이 응원 문구까지 5명의 여고생들이 택배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만든 달력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룬 코로나19 시대 인권 문제에 대한 고민이 방과 후 활동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우리의 이런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단체나 활동가들을 찾아 글을 받고 직접 사례를 모으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에 가슴 아파하고 그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이 탁상 달력을 책상에 1년 동안 놓음으로써 계속 1년 동안 그 택배 기사님들의 노고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바랬던 일 같아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어서 의미가 더 큽니다. 아이들이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리고 인권과 정의는 교과서 속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고 말을 해줬을 때 너무나도 기뻤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더 힘겨운 코로나19 시대,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학생들의 다짐.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올 한 해를 고민하며 때로는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31년 전 부산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뒤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남녀를 납치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21년의 옥살이를 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부산 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며 위법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증거를 배제하였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강도 살인 등 주요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당시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이제 무명을 벗었다 생각하니까 또 다른 일도 또 많이 있을 건데 또 그것도 일을 또 해가기 위해서 또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재심 청구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당시 가혹한 수사와 또 증거로 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큰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검사도 이제 인정한 거죠.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들은 끝내 가혹 행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법원이 그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31년 만에 살인죄 누명을 벗은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국가와 당시 가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사이버 폭력 유형 가운데 언어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튜버 등 이른바 1인 크리에이터들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게임 방송을 위주로 하는 한 여성 유튜버가 방송 도중 갑자기 남성 외모 비하 발언을 합니다. 솔직히 남자가 키 작으면 진짜 저게 남자인가 싶고. 이 같은 언어 폭력은 사이버 폭력 가운데 가장 보편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전국 7,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인과 학생 통틀어 언어 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에 관해 나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부모들은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를, 교사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에 이어 1인 크리에이터를 꼽았습니다. 학생들의 사이버 폭력 경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성인들 사이에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명 중 2명 꼴인 65.8%로 전년보다 11.1%포인트 늘면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사이버 폭력을 저지르는 이유는 학생과 성인 모두 보복 심리가 가장 컸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한 행동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학생은 약 절반, 성인은 30%가 넘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달라서 사이버 폭력을 행사했다는 성인도 26.7%나 됐습니다. 욕설이나 비방, 자극적인 표현 지향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크리에이터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시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과 소통이 당분간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등교 수업이 크게 줄어든 학생 못지않게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진로, 또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 상담과 사회 진출을 돕는 공공시설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섭니다. 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과 진로 체험을 돕는 공공센터입니다. 감염 사태가 길어지면서 1년 가까이 계속 휴관 상태입니다. 각종 자격증 교육과 취업 체험, 지원 프로그램 등도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장기 프로젝트 있었는데 그거를 마치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센터에 없어가지고 가끔씩 급식 지원 이런 것만 받고 지금 쉬고 있어요. 검정고시로 학업을 이어가려는 10대들은 나홀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은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이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봤어요. 답답하고 모르는데 바로 알 수도 없고. 감염 확산세로 충북의 학교 밖 청소년 센터 10여 곳 모두 전면 휴관한 상태입니다. 미용, 바리스타 등의 직업 실기 훈련은 온라인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만의 문화체육 행사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등 그 사회적 관계가 되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도 제한적으로 받아가지고 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제도권 교육의 울타리 밖에 있는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은 24만여 명. 감염 사태 속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 문화 격차 해소, 사회 진출을 도울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저금리 속에 고수익을 미끼로 내세운 온라인 투자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가상상품에 투자하면 4일 만에 10%대 이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업체가 최근 잠적했는데요. 피해자는 수천 명,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온라인 투자에 뛰어든 이모 씨. 한 업체의 인터넷 가상상품에 투자하면 3일 만에 10%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대출금 등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체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면서 돈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1월 30일 날에 터진 거예요. 사이트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채팅금도 다 그냥 폭발시킨. 생계수단인 화물차까지 팔아 1억 원 넘게 투자한 오모 씨도 같은 처지입니다. 화물차 사업도 진짜 할부값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잠적한 업체는 인터넷 사이트나 앱으로 가상상품을 구매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른 투자자에게 웃돈을 얹어 팔아서 고수익을 남긴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업체 주소를 찾아가 보니 6개월 이상 빈 사무실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투자 사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보통 P2P 업체들은 1년 만기 신용 대출을 할 뿐이고 저 P2P 업은 그거 아니고 아니 폰지 사기입니다. 현재 잠정적인 피해자는 3천여 명, 피해액은 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피해자들은 잠적한 업체 운영자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엔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 정체가 가장 심한 구간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이후까지와 여의교 남단 부근에서 63빌딩 지날 때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목동교에서 철산교 이후까지 드문드문 지체와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정체 시 우회도로인 안양천길은 외곽 쪽으로 아직은 수월한 편이며 도심 쪽으로는 오금교 부근에서 더딘 운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신촌 오거리 모습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서강대로와 신촌대로, 양화로 등 평상시 정체와는 다르게 수월한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 왕산로 신설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사거리 사이 간간히 서행 차량들이 있지만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편입니다. 교통통례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강남 순환고속화도로 금천 톨게이트 부근 시설물 보수 작업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방향 한 개 차로씩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마포대교 북단 부근에도 시설물 보수 작업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방향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3천 호 등 전국에 83만 6천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분당 신도시 3배 규모고 강남 3구 아파트 수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127만 호를 합치면 앞으로 5년 동안 21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셈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직접 노후화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를 고층 고밀도로 재건축 재개발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용적률을 역세권은 700%까지로 준주거지역은 500%까지로 높여주고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충분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또 토지주에게는 자체 사업 추진 방식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상가와 아파트의 분양권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장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등에 활용합니다. 좋은 주거 여건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망입니다.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해마다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단기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8도, 대구 9도, 광주는 10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대기가 건조해서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지금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까지 내려져 있고요. 바람까지 거세게 불면서 강원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 산간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산간 지역과 해안 지역으로는 순간적으로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까지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남해안 지역에 구름이 조금 끼어 있는데요. 오늘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오후부터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서울 영하 3.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8도, 대구 9도, 광주 10도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